자, 이번에는 독학으로 영어 습득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독학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어민은 물론 영어 공부 친구나 선생님 없이 오직 혼자서 유창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법도 모르고 중학교 수준의 문장 해석도 못하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기초도 부족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경험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에서 혼자 주경야독하며 학교나 학원, 선생님 또는 원어민의 도움 없이 유창한 영어를 습득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국에서 100%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한 가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독학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영어는 얼마든지 유창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국적 상황에서 100% 독학으로 영어를 직접 습득했던 경험과 언어학 전공을 한 언어습득 연구와 관찰 및 미국의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교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 배우기 중심의 BTM이라는 교수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BTM은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누구에게든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적인 영어 습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100%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했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장황하고 저 자신도 많이 부담스럽지만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환경 및 방법과 단계적인 과정을 자세히 밝혀 제2, 제3의 더 효율적인 방법의 탄생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단순히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고자 기꺼이 밝히는 일부 사적인 이야기에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특별한 언어적인 감각을 갖고 있거나 영특한 두뇌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한국에서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과 정도의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 습득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상적인 태생의 모든 아이들이 모국어 습득 과정을 거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국어 습득이 보장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농사철에는 매일 새벽과 방과 후에 꿀을 베거나 논밭에서 일을 하고 겨울낮에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가마니를 쳐야 했던 시골의 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배운 영어는 시험 때만 되면 뺑뺑이라고 하는 단어장을 돌리면서 단어와 수어를 외워주었던 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생님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문법 용어 가운데 난데없이 투부정사 용법이라는 말을 거의 모든 문장을 설명할 때마다 즐겨 쓰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대체 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영어 실력은 한마디로 뺑뺑이에 수록된 중학교 수준의 800개 단어와 수거에 대롱대롱 매달리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도청 소재지의 명문고등학교 입학이라는 진학특수반의 취지와는 달리 가정환경 사정으로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국립기계공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20시간과 전공 과목 시간을 빼고 있는 과목인 국영수 과목은 일주일에 1시간씩 배당되었지만 주로 환경미화 작업이나 가을철에는 학교 기숙사 식당의 겨울 김장 준비 작업에 동원되곤 했습니다. 어쩌다 작업이 없으면 영어 선생님은 자습을 시키곤 했습니다. 1학년 말 인문계로 진학한 친구들에게 영어는 뒤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서점에 가서 정법 필수 영어라는 참고서를 구입하고 모르는 단어들을 얇은 대학 노트에 기록하고 암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문법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개월의 고생 끝에 책거리를 하고 자신에게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전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두 번째 책거리를 하고 스스로 똑같은 질문을 또 했을 때 역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이 안 좋아서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점에서 3.1.7라는 참고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정법 필수 영어에 비하여 훨씬 더 한글 설명이 많고 예문은 적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기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어장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단어도 별로 없었습니다.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문법들을 더듬거리며 3.1.7 역시 두 번을 끝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와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영어를 포기하는 순간 저의 영어 실력은 얄팍한 대학 노트에 적어서 암기했던 단어와 수어로 약 1200개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와 합하여 계산해도 중복되는 단어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500개 미만의 단어와 수어 정도였을 것입니다. 문법 실력은 문법 용어를 열심히 익혔을 뿐 실제 영어 문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참고서에 있는 예문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도 못 되었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대신 2학년 2학기부터는 1800자 한자 교본을 구입하여 한자 단어와 사자성어 외우기에 몰두하여 수십 번씩 베껴 쓰고 반복하여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실습과 학과 공부,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을 하면서 한자 공부를 하고 틈나는 대로 외국 시집을 들고 다니며 시를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진학 대신 취직과 기술고시를 선택한 저로서는 비교적 여유롭고 감성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어는 아주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 바로 시작한 것은 기술고시 준비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고시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살펴보니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 과목들 가운데 영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공교롭게도 생활영어 배우기였습니다. 당시에 막 소개되기 시작한 생활영어를 배우기로 선택한 것에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서점에는 문법 참고서들도 있고 다른 영어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생활영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영어를 배우면서 단어나 수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활영어 공부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1권부터 3권 단계까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30분 정도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고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혼자 이동하는 시간에 주로 오디오를 반복해 듣고 따라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3권 이후로는 책 없이도 듣고 따라할 수 있게 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생활영어를 하면서 제가 하시는 말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에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고 또 주변에 원어민도 전혀 없어서 상대방과 말하기는 단 한마디도 못 해보면서 혼자서만 같은 방법을 반복하였습니다. 약 1000여 마디의 생활영어 1권을 2회 반복할 즈음 2권이 나와서 2권을 시작했습니다. 2권을 하는 동안 1권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표현들이 숙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이동하는 시간에 듣고 서로 따라하는 것으로 표현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교재에 수록된 표현들은 입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지만 가족과 친구 중심의 생활에서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영어는 별로 없었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표현들이 가족, 친척, 친구 및 동료들과 어울리는 인사이드 환경의 생활영어가 아닌 주로 식당이나 커피숍, 공항, 여행, 직장 등 아웃사이드 환경 중심의 토막 영어였기 때문입니다. 2권까지 2000여 마디의 생활영어를 입으로 익혔지만 제 마음속으로 생활에 직접 활용하여 써먹어 볼 수 있는 표현들은 많지 않아서 여기저기 한마디씩 드문드문 써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어의 발음과 듣기 능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사실상 영어 습득의 효율을 높여주는 실용성 차원의 기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생활영어 외에도 이때는 영시 테이프를 구입하여 수십여 편의 영시를 암송하면서 초연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롱펠로우나 예이츠, 프로스트 등등의 대표적인 쿵쿵 울리는 심장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휘몰아치는 파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먼 고요의 날에 홀로 애길에 서 있는 자신을 느끼도록 하기도 하고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감미로움을 그립게 하기도 하는 많은 시들을 영어로 듣고 암송하면서 그 시들이 주는 내면의 세계를 느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들을 흉내내어 수줍은 시들을 여러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시를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영어 공부에는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면서 먼발치서 보이는 한 직원의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타임지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주 보았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도 영어를 저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영한 대역 소설을 구입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다만 제가 영어를 못하기에 해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한 대역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단어 및 수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추측하고 대역본과 대조하여 확인하면서 추측이 틀린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틀렸는지를 따져보면서 읽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찾을 때마다 사전에 밑줄을 긋고 책에서 대충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35페이지 등을 앞으로 넘겨가면서 각각의 여백에 한 번씩 적은 다음 단어장에 적는 방법으로 6번에서 7번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처음 몇 권을 읽을 때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책의 여백이 부족하여 책의 중간중간 여러 곳에 간지를 붙여놓고 단어를 적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5, 6권은 집중이 많이 요구되어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로 교통편으로 이동 중이거나 혼자 있는 자투리 시간 등과 같이 틈나는 대로 단어 공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읽었습니다. 당시 대역소설은 좀 큰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240에서 250페이지 분량이었는데 영어로만 따지면 120 내지 13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첫 권을 끝내기까지는 매일 적어도 1시간씩 자리를 잡고 읽어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해 능력이 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디어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단어 공부는 책의 여러 곳에 적어놓은 것을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주로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수시로 단어장을 읽어주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같은 방법으로 2달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독해에 대한 자신감은 들었지만 여전히 틀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소설을 약 1달 만에 끝냈을 때는 제가 추측한 의미들이 대역본과 비교할 때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모르는 단어의 뜻만 찾으면 거의 모든 영어 문장들을 직독직해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추가적인 생활영어와 대역소설 읽기를 계속하였는데 처음 생활영어를 시작할 때에 비하여 단어 실력도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영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영어와 대역소설 읽기를 경하여 공부를 한 지 15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우체국에 갔다가 즉석에서 영어로 엽서를 써서 보내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영어 엽서를 써서 보내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영어를 저렇게 즉석에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일기를 영어로 그것도 나만의 악필인 필기체로 쓰면 데이트 내용이 훗날 누구에겐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어 일기를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학교 시절 군에 입대한 친척 형님 댁에 심부름 갔을 때
을씨년스런 초겨울의 썰렁한 바람을 타고 펄럭이며 마당을 나뒹굴던 그 형님의 일기장에 영원히 잊혀지고 묻혀야 했던 은밀하고 적나라한 그런 내용이 장장히 적힌 것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작한 것이 영어 일기 쓰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쓰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두터운 고급 대학 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애를 써서 쓴 첫 일기는 고작 4줄이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들에 수록된 표현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이 책 저 책 찾아서 원하는 표현을 찾은 다음 단어를 바꿔치는 방법으로 쓴 일기였습니다. 생활영어에서 익힌 표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2, 3개월 지나자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은 저절로 써지고 새로운 표현들도 비교적 쉽게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일상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일상의 일과를 기록하는 식의 일기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틈나는 시간과 밤에는 고시 공부와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글로 번역된 애국의 철학서들을 읽고 사색하면서 주말이면 깊은 밤 깊은 산속을 방황하며 스스로 삶의 정의를 내리고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인도의 철학자 틸로파의 마하부드라의 노래라는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에 고시를 포기하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회식이나 야근이 없는 날에는 퇴근 후 저녁 먹고 8시에 곧바로 잠들고 12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입 준비를 위한 영어 공부는 생활영어, 대학소설, 영어 일기 쓰기와 같은 기존의 방법을 계속하였습니다. 영어 시험은 발음기호 관련 문제들을 빼고는 쉬웠습니다. 영어 일기는 6개월 정도 되자 30분만 해도 거침없이 몇 페이지씩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종 필요한 단어는 한영사전을 이용하였지만 저 자신의 일상을 영어로 표현하는 자체는 거의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일정한 생활에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일상을 영어로 6개월 동안 쓰다 보면 거의 모든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쓰여지기 때문에 쉽게 쓰여집니다. 그 후 원래 계획과는 달리 영문학을 택하여 대학 입학과 동시에 휴학을 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영장을 받고 휴직하고 보충력 본문을 마치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사직한 후 대학에 복학할 때까지 약 25개월 동안도 영어 공부는 생활영어를 반복하면서 읽기, 쓰기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복학할 때까지 정확히 만 4년의 세월 동안 회사와 군복무를 마치면서 독학한 영어는 바로 아웃사이드 토막 생활영어이긴 했지만 4,500여 마디의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여 교재의 목차만 보아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입에 붙였으며 영안대학 소설은 15 내지 16권을 단어와 함께 정독하였으며 군복무 시절 영어 성경을 1회 통독하고 2년 가까이 영어 일기를 썼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와 영어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즉 저는 만 4년 동안 말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말 배우기만으로 4,500의 마디를 입으로 익혔는데 이것으로 얼마만큼의 말하기가 될지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대학에 복학하여 회화 시간에 난생 처음 원어민 교수와 말하기를 하면서 저는 언제 옛날는 듯이 어색하지 않게 영어 말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 원어민 교수가 지도하던 회화 그룹이 있었는데 과선배의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6, 7명이었던 그 멤버들은 일부 영문과 학생을 포함한 타과의 쟁쟁한 멤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토플 600점을 받은 영어 도사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토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터라 그 사람이 그저 엄청 대단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부터 원어민 교수와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무도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플 600점을 받았다는 사람이 침묵하는 데 대하여 저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영어 도사가 보기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절거리는 저의 영어가 얼마나 가소로우면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불편하고 불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조용할 뿐 아무도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불편하여 저는 할 수 없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이 저도 모르는 전혀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말들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만 벌리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4,500여 마디의 말들을 있는 그대로 아니면 조금씩만 응용하여 상황에 적합하도록 유창하게 쏟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모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줍지 않은 영어로 그 그룹에 가입하여 이제까지 잘 해오던 분위기를 깼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원어민 교수만 떠들고 있었을 뿐 모임이 끝나자 토플 600점을 받았다는 경영대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화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요. 저는 순간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곧 그 질문이 조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회화 그룹은 제가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깨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4년 만에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디뎠던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까지 4년 동안 공부했던 시간은 그냥 유행가를 듣듯이 가볍게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돌아다녔던 자투리 시간을 모두 합쳐 여유있게 계산한다고 해도 하루 평균 3시간씩 약 4,500여 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일기 쓰기 및 초기의 말 배우기와 읽기 과정 외에는 말 배우기와 읽기 및 단어 외우기 등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 및 혼자서 이동할 때 등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별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의 알짜배기 시간에는 항상 고시공학원 공부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수시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몰입하는 방법이어서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4,500여 시간 가운데 언제 영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습득하였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6, 7개월 정도 되면서 거침없이 몇 페이지씩 쓸 수 있게 된 시점에는 아마도 일상생활을 영어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습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상황을 보아 생활영어로 말 배우기를 시작하여 약 3,000에서 3,500여 마디를 여러 번 반복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익혔던 23 내지 24개월 정도의 시점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모두 합하여 하루 평균 3시간씩 계산하여도 약 2,000여 시간 만에 영어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습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개인적 환경과 상황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가 아웃사이드 생활영어가 아닌 BTM 영어와 같이 실생활에 아주 밀착된 인사이드 생활영어로 말 배우기를 했었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고급 듣기 영어를 시작한 동기도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의 자취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방에 방문을 열어놓으면 부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작은 TV가 있었는데 AFKN이라고 하는 영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에게 그 방송을 알아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영어 방송과 느닷없는 질문에 당황함과 창피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 선배는 영문과라면 저 정도는 들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주과외를 했던 저는 여름방학 내내 학생을 가둬놓고 공부를 시킨 바람에 성적이 좋아져서 받은 보너스로 휴대용 TV를 사서 매일 AFKN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습관적으로 귀에 꽂고 다니던 생활영어 대신 10분 미만 분량의 AFK 뉴스를 녹음하여 귀에 꽂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씩 이동시간에 듣는 방법으로 6, 7개월이 지나면서 AFK 방송의 뉴스가 대부분 쉽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AFK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에 영어의 소리에 충분히 익숙해졌고 대학 소설을 통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너무 쉽게 들려서 이것이 정말 미국인들을 위한 영어 방송인지 의아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단어만 막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알아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영자신문사에서 일을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영자신문에 몇 쪽의 기사를 쓰는 것도 혼자서 영어로 일기를 매일 쓰는 것에 비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는 편집국장으로 매일 아침 1시간씩 영어로 편집 및 일상 업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영어로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포기했던 영문법을 다시 시작한 것은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 좀 한다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매진하는 토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저도 토플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플의 문법편을 공부할 때 여러가지 문법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고 정리가 되어 의외로 쉬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문장의 형식과 문법적인 기능들이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교양국어 시간에 국문법을 배우면서 문법 영어보다는 현상이 더 쉽게 이해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4학년 때는 교내 토플 경시대회에서 전체 수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ETS에서 주관하는 토플 시험에서도 최상위 그룹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토플 시험 준비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정리된 토플 책을 몇 번 반복하여 보기는 하였지만 실제 영어 능력 향상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수준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영문과와 나중에 미국의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통사론, 의미론,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 화형론, 영문법, 사회언어학, 언어습득, 언어발달사 등등 이론 수업이나 영시 또는 영소설 등의 문학 수업이 제가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쓰고 듣는 과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은 제가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하기까지는 여러가지 뜻하지 않았던 일련의 우연한 계기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분명 이와 같이 영어를 습득하지 못했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또한 제가 혼자서 영어 공부를 했더라도 고등학교 때에 포기했던 방법으로 다시 시도했다면 역시 영어 습득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독학으로 했던 수십 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영어 교육도 많이 발전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말 배우기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영어를 습득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 실패해온 영어 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단히 희귀한 경우임은 분명합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 사례는 어디까지나 연구 대상이 보여주는 현상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론의 한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영어권의 환경에서 독학으로 비교적 훨씬 쉽고 원만하게 영어 습득에 성공한 저 자신의 경우와 같은 성공 사례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연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영어를 포기한 후 다시 말 배우기로 시작하여 문법 공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모르게 영어를 습득하고 향상시켰던 우연에 의한 단계적인 과정과 방법들이 모국어 습득 및 향상 과정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그렇게 영어가 쉽게 잘 됐는지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특별히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과정을 통하면 영어를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마치 머리가 좋든 나쁘든 언어적인 감각이 많든 적든 정상적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말 배우기로 시작하여 모국어를 습득하고 키워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향상시킨 과정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말 배우기 교재가 일상생활의 범위 밖에 해당되는 아웃사이드 토막 생활 영어였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포함하여 가족과 친척, 친구 및 사회활동도 골고루 포함하는 인사이드 생활 영어였다면 훨씬 더 흥미롭고 실용적이었으며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문법 필수를 강조했던 정통 언어학자이며 언어습득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스테판 크러션 교수는 10여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법의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언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습득되며 이해 가능한 인풋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언어는 습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법을 알아야 하거나 말하기를 해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원칙론적으로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스스로에게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라도 스스로에게 이해 가능한 영어를 충분히 공부해둔다면 영어 습득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영어를 스스로 습득하고 키웠던 것입니다. BTM은 위와 같이 누구든지 혼자서라도 말하기 없이 말 배우기만 열심히 해도 유창한 영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한 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언어 습득에 대한 학문적 및 경험 및 실제로 미국의 대학과 사회에서 한국어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도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제가 개발한 말 배우기 중심의 BTM 교수법은 어디까지나 저 자신의 경험과 연구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에서 밝힌 저 자신의 경험 및 연구의 한계와 단점을 초월하는 더욱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제2, 제3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